제7장 실증되는 심령과학 1. 심령체, 액토플라즘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심령현상, 즉 물질과 관계있는 심령현상이라고 한다. 정신적 심령현상이 특수한 영향력자 외에는 느껴질 수 없는 것과는 달리 물리적인 심령현상은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고 사진으로 찍을 수도 있으며 녹음도 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한편으로는 객관적인 심령현상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이 물리적인 심령현상에는 심령체를 써서 소리나 랩, 두드리는 소리, 직접 이야기하는 현상을 내고 물건을 움직이게 하여 물품 부양, 떠오름, 이나 이동, 직접 기술현상, 무게나 힘이 있는 유령, 물질화된 영이라고 한다. 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그 메커니즘은 확실치 않지만 어느 장소에서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사라지고 다른 장소에 다시 나타나는 현상, 즉 발광현상, 사람의 혼불, 도깨비불 등 이라든가 사진 감광현상, 심령사진 염사 등이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액토플라즘이 어떤 구성에 의해 사람의 몸에서 나왔다가 어떠한 작용으로 사람의 몸속으로 되돌아가서 먼저대로 육체의 일부로 재생되는지는 아직까지 현대 과학으로서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액토플라즘이라는 낱말은 노벨상 수상자인 리시에 교수가 히라버인 액토스, 플라스마, 모형의 것에 형태를 주는 원형질이라는 뜻에서 따 명명한 것인데 이것이 영매, 영계에 사는 신령이나 망자의 영과 의사를 통하게 하는 매개자의 몸에서 길게 뻗어나와서 물체를 움직이게 한다는 데서 연유된 것이며 일명 텔레플라즘, 멀리까지 뻗치는 원형질이라는 뜻이라고도 불리워지고 있다. 1916년 독일인 의사 수랭크 노친 박사가 액토플라즘을 분석해 보았는데 다량의 백혈구와 상피 조직세포를 포함한 타액 성분과 비슷한 것이었고 이것을 불태우면 손톱을 태웠을 때와 같은 냄새가 나고 남은 재 속에는 염화 리튬과 인산 칼슘이 있었다고 발표하고 있다. 액토플라즘은 영매의 입, 콧구멍, 눈, 발목 같은 피부가 얇은 데에서 나오고 이것이 나올 때는 오존과 같은 냄새가 난다. 액토플라즘의 형태, 빛깔, 온도는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한다. 어떤 때는 가스와 같이 희박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돌과 같이 단단하며 비중도 사람 몸의 2분의 1쯤 되는 경우도 있다. 겉모양은 수증기나 구름처럼 보일 경우도 있고 솜이나 끈, 옷감, 막대기와 같을 때도 있으며 또 사람의 몸과 조금도 다르지 않게 보이는 수도 있다. 만져본 느낌은 찐득찐득하거나 매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으며 천과 같은 감촉을 주는 경우도 있다. 액토플라즘은 가시광선에는 매우 약해서 강한 빛을 쬐이면 소금이 뿌려진 괄태충처럼 보고 있는 눈앞에서 녹아 사라져버리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짓을 하면 영매는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고 그 뒤 여러 날 때로는 몇 달 동안 허탈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심령현상을 나타내게 하기 위한 심령실험에서는 영매를 빛에서 보호하기 위해 방 구석에 검은 포장을 둘러치거나 높이 2m, 폭과 깊이 1m 정도 되는 검은 천으로 만든 휴대용 캐비넷을 천정으로부터 내린 다음 영매를 그 안에 들어가게 하고 방안도 어둡게 한 뒤 야광 도료를 칠한 나무 판자를 조명용으로 쓰던가 간신히 사물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의 붉은 전등만을 밝힐 때도 있다. 그러나 영 능력이 강한 영매일수록 밝은 불빛 아래에서도 실험을 할 수가 있다. 우리들도 몇 번이나 가변 변압기를 써서 붉은 전등의 광도 꾸어가면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어두울수록 영이 나타내는 현상은 활발해짐을 알 수가 있었다. 이를테면 영매의 입을 빌리지 않고 영이 직접 이야기하는 직접 대화 도중 방안을 밝게 하면 목소리는 그에 따라 천천히 작아지고 방안이 어두워져 가면 어둠에 비례하여 소리는 커지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현상은 심령 실험에 입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수를 행하는 것이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원인이 되지만 그다지 어둡게 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는 우수한 영매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2. 고음의 심령 현상 아일랜드 벨라스트시의 퀸 대학 기계공학과 강사인 크로포드 박사는 같은 시에 살고 있는 영능자 집안인 고라 이아가와 친밀하였는데 1914년에서 20년에 이르는 동안 6년 동안 특히 영능력이 강했던 큰딸인 캐더린 고라이아 양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랩 및 물건 떠오르기 현상을 해명하여 심령 연구 사상 부류의 공적을 남겼다. 랩은 가장 일어나기 쉬운 물리적인 심령 현상의 하나로서
손가락을 튕길 때에 딱 하는 소리, 마룻바닥을 밟고 지나갈 때 나는 발자국 소리, 주먹으로 책상이나 벽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 발로 마룻바닥을 쾅쾅 구르는 것 같은 소리로부터 큰 쇠망치로 집안이 흔들릴 만큼 세게 때릴 때 나는 그런 소리까지 여러 가지 소리가 나는 것이다. 1848년 미국의 하이즈뷰에서 처음 개최된 연기와의 통신도 이 두드리는 랩에 의해 확인된 것이다. 크로포드 박사는 우선 납관식인 축음기를 써서 여러 가지 종류의 두드리는 소리, 랩 소리를 녹음하여 랩 현상이 인간의 환청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문을 깨끗이 씻어버린 뒤 영매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실험하여 두드리는 랩 소리의 크기가 영매의 체중의 감소량과 비례한다는 것, 이를테면 큰 망치로 마룻바닥을 힘껏 두들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났을 경우 영매의 몸무게는 3.6kg가량 감소되었다를 알게 된 것이 동기가 되어 랩소리가 영매의 몸에서 나오는 액토플라즘으로 된 막대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소리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 막대기 끝의 모양을 찰흙 위에 아로새기는 데 성공을 거두었다. 3. 물품의 부양과 이동 현상. 물품 떠오르기 현상, 레비테이션은 오랫동안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었고, 손을 쓰지 않고도 물건이 공중에 떠오르거나 물품이 이동하거나 하는 것은 물리학의 일반 법칙과 모순된다는 이유로 이것이 모든 심령 현상을 부인하는 구실이 되었는데, 1915년 크로포드 박사에 의해 이것 또한 액토플라즘의 행임이 발견되어 물건 떠오르기 및 물품 이동 현상은 물리학과 조금도 모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크로포드 박사는 속임수를 쓴다는 의혹을 피하기 위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실험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 당시는 가스등을 쓰고 있었으므로 가스등을 붉은 칠을 입힌 각등으로 덮고 실험했는데, 그 밝기는 눈이 익숙해지면 방 안 구석구석까지 충분히 보일 정도였다. 테이블을 공중에 떠오르게 하는 실험을 할 경우에는 안진뱅이 저울 위에 영매를 올려놓고 5~6명의 참석자가 둥그렇게 모여 앉아서 탁자를 그 한가운데 놓는다. 실험은 우선 영매의 몸무게를 측정한 뒤에 찬송가의 합장과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서 시작되는데, 2~3분이 지나면 두드리는 랩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가 점점 강해져서 15분가량 지나면 탁자가 공중에 떠올랐다고 한다. 크로포드 박사는 지도령에게 탁자를 공중에 떠오르게 한 채 정지시켜 주도록 부탁을 하고 영매의 몸무게의 변화를 확인하여 기록을 했다. 이와 같이 하여 수많은 실험을 거듭한 결과 몸무게의 변화는 대개 탁자의 무게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알았고, 영매와 탁자 사이에 손을 넣어서 더듬어 본 결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찐득찐득한 막대기 모양의 것이 있고, 그것을 움켜쥐면 탁자는 방바닥에 떨어지지만 지팡이나 유리로 만든 막대기로 횡단시켜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리하여 크로포드 박사는 물건이 공중에 떠오르는 것이라든가 물품 이동이 영매의 몸에서 나오는 액토플라즘의 팔에 의해 가능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여 지렛대 이론, 레버 시어리를 발표했다. 또한 이것을 마그네슘 섬광 사진으로 찍는 것도 성공했는데, 더 나아가서 사람의 몸이나 피아노 같은 무거운 것을 들어올리는 경우에는 영매의 몸에서 나온 액토플라즘이 일단 방바닥에서 내려와 나무처럼 마룻바닥에 뿌리를 박은 뒤 죽순처럼 위로 뻗어서 무거운 것을 들어올린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밝혀냈다. 이런 경우에는 영매의 몸무게가 줄어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57kg이나 되던 영매의 몸무게가 25kg, 본래의 몸무게의 44%으로까지 줄어들었다고 한다. 4. 직접 대화. 직접 대화 현상은 영혼 현상과 달라 액토플라즘으로 만들어진 발성기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현상인데, 첫째, 울주라된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그 입에서 내는 경우. 둘째, 메가폰의 한쪽 끝에 발성기를 만들어서 메가폰을 통하여 발성하는 경우. 셋째, 공중에 단독으로 발성기를 만들어서 소리를 내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직접 대화는 영혼과 비교할 때 영매에 따라 개인적인 영향을 작게 받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에타 리드 부인은 직접 대화를 잘하는 유명한 영매 중의 한 사람이다. 그녀는 미국인인데 영국을 방문하여 코난 도일 등에게 인정받아 유명해진 여인이었다. 그녀의 영능은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찬송가를 노래하기 시작하면 그 첫 구절이 아직 채 끝나기 전에 출석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 직접 대화를 하는 영의 소리가 들려와서 함께 찬송가를 노래 부를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다음 글은 타이타다오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조난을 당해
바다의 물거품이 되고만 영국의 문호인 스테트의 직접 대화를 무어 중장이 기록한 것이다. 무어 중장의 기록. 스테트는 적어도 40분 동안 그의 사랑하던 딸인 에스텔과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때의 대화는 내가 전날에 들어본 직접 대화 가운데에서 가장 애처로운 것으로 의심을 할 여지라고는 조금도 없었다. 이야기는 죽은 이의 생전의 원고와 서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치운 사람이 올 때마다 행위를 되풀이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고급 영능자나 신경이 높은 심신자에게 부탁하여 악령을 쫓아버리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빙의란? 일시적으로 사람에게 달라붙는 유해무익한 일령, 동물령, 자연령을 빙의령이라고 말하며 빙의령에 달라붙는 현상을 빙의현상이라고 한다. 여우에 홀리거나 정신병, 갑작스러운 자살, 원인불명의 재해 등은 거의 전부가 빙의령이 저지른 짓이라고 보아도 좋다. 이들의 모습은 영능자에게는 간단히 영시된다. 다음에 얘는 영능자 와하드 씨가 살아있을 때 온갖 나쁜 짓을 골라서 하던 한 육군 하사관으로부터 받은 영계통신인 영계의 하사관을 아시노 씨가 사후의 세계라는 이름으로 번역한 책의 일부인데 빙의하는 방법과 함께 인간이 사고사를 당하여 영계로 갔을 때의 모습도 잘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으므로 좀 길지만 그대로 옮겨놓고자 한다. 사고사를 당한 하사관. 내가 스트랜드 거리를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였지. 한 대의 자동차가 뒤에서 달려와서 돌발적으로 들이받더니 몸 위로 치고 지나가 버렸어. 내가 평소 때 같으면 자동차 따위에게 칠 사나이는 아니지만 그때는 위스키를 좀 가음했었단 말씀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자동차에 친 뒤에 일어난 일이었지. 자동차가 지나가 버린 뒤 내가 벌떡 일어났지 뭔가. 머리가 좀 이상한 느낌이었어. 그러자 머지않아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기에 급히 이곳을 떠났던 거야. 곧장 관청으로 갔단 말씀이거든. 어떤 일로 계약서에다 사인을 해야 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어. 관청 현관에 도착하자 문이 잠겨 있었으므로 내가 문을 두드렸지 뭔가. 그런데 놀랍게도 손이 문을 뚫고 들어갈 뿐 문을 놓고 하였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단 말씀이거든. 물론 언제까지 기다려도 대답도 안 들리더군. 하는 수 없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느 사이에 내 몸이 방 안에 들어가 있더군. 어렵쇼 하고 내가 소리쳤지 뭔가. 오늘은 아무래도 너무 취한 것 같단 말씀이거든. 그러나 정신을 차려보니 바로 앞에 층계가 있기에 더 생각할 것 없이 층계를 올라가 사무실 문을 노크했더란 말씀이야. 그런데 여기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 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방 안에 들어가 있더란 말씀이야. 보니까 담당 직원놈이 책상 앞에 앉아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군. 옆 책상에는 서기도 앉아 있었어. 나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는데 녀석은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단 말씀이야.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왔소.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놈은 여전히 대답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기 보고 이제 10분만 더 기다려보아서 놈이 오지 않으면 사무실 문을 닫아버리세. 이 벽창호야, 나는 여기 와있지 않느냔 말이야. 하고 나는 큰 소리로 외쳤지만 녀석은 여전히 못 들은 척하고 앉아있더군. 여러 가지로 애를 써보았으나 그는 내가 자기 사무실에 와있다는 사실을 영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내가 약속을 깨뜨린 데 대해서 갖은 욕설을 퍼부으면서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버리더군. 나도 지지 않고 마구 욕을 퍼부었지만 어쩌는 수가 없어서 단념하고 방 바깥으로 나가고 말았지. 놈은 나보다도 술이 더 취했구나. 나는 이렇게 굳게 믿었지. 또다시 현관문을 지나는 순간 무시무시한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되돌아보니 옛날에 나의 악당 패거리였던 빌리 녀석이 그곳에 와있지 뭔가. 아니 빌리 아냐? 너는 벌써 오래전에 죽었을 텐데 웬일이지? 그야 물론이지 하고 그는 대답했어. 내 놈도 드디어 죽었구나. 여간해서 죽을 것 같지 않더니.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는 술이 조금 취했을 뿐이야. 취했을 뿐이라고? 정말 웃기는군 하고 빌리는 웃었다. 술이 취했을 뿐인데 잠긴 문을 그대로 통과하거나 그 관리에게 내 모습이 안 보이거나 할 까닭이 없지 않아? 그런 말을 듣고 보니 나는 그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졌고 그와 동시에 내 시체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이상하게도 사람은 한번 죽게 되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가 있게 되더군. 이윽고 병원차와 만나게 된 나는 이 자동차 안에 내 시체가 실려있다는 것을 알았지. 자동차는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으므로 나도 사람들과 함께 차 옆을 따라 걸었지. 의사가 와서 내 시체를 검사하더구만. 이건 틀렸어. 아주 멋지게 해치웠군 그래. 어때? 아주 편안한 얼굴로 뻗었잖아.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이 돌팔이 의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었다. 딱 하기도 해라. 이렇게 말한 것은 간호부였지. 그러자 따라온 순경이 한마디 했어.
딱할 것도 없어. 나는 이 녀석을 잘 알고 있는데 아주 다루기 힘든 악당이었어. 이놈이 사라진 것은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야. 이때 아주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들리기에 돌아다 보니까 그곳에 나타난 것은 정말 끔찍한 형상을 한 귀신과 같은 녀석이었지. 도대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더니 흐흥, 아직 내가 누군지 모르나? 나는 몇 년 전부터 너에게 붙어있던 자야. 하고 녀석이 말하더군. 아니 뭐라고? 나는 너의 친구야. 너의 마음씨에 반해서 여러 해 동안 너한테 붙어서 너를 도와준 자야. 자, 내 뒤를 따라오라고 안내해 줄 테니까. 나는 녀석이 안내해 주는 대로 그 괴물들을 따라갔는데 그 근처는 이상하게 캄캄하고 많은 영혼들이 가득 모여 있더군. 도대체 여긴 어디지? 하고 나는 녀석에게 물어보았지. 그보다도 너는 어디로 가고 싶으냐?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데리고 가줄 테니까. 술이 마시고 싶어 미치겠군 그래. 그렇다면 이리로 따라와. 술꾼에겐 아주 좋은 곳이 있지. 잠시 후 우리들은 커다랗지만 싸구려인 술집으로 들어갔지. 그곳은 분명히 런던 동쪽 끝 어딘 듯 싶었어. 홀 안에는 하층 사회의 남녀와 불량 소년들이 있었는데 그 방 안에 가득 찬 진과 위스키 냄새라니. 나는 즉시 그곳에 놓여있는 맥주잔을 잡으려고 했어. 허나 아무리 애를 써도 잔이 손에 잡히지 않는단 말씀이야. 그래서 나와 함께 온 녀석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 녀석은 입을 크게 벌리고 비웃고 있는 게 아닌가. 이봐, 일 좀 하라고, 이 병신 같은 자식아. 일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지? 다른 녀석들이 하고 있는 것을 보라고. 그 말을 듣고 보니 술을 마시고 있는 남녀의 몸에 감겨있는 영혼이 수없이 많더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의 몸속으로 쑤시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했어. 이때 정신없이 취한 사나이의 목에 매달려 있던 한 영혼이 자취도 없이 사나이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졌지 뭔가. 아차하는 다음 순간 그 주정꾼은 비틀거리면서 일어서더니 소리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이봐, 빨리 맥주 안 가져오겠어? 맥주야, 맥주. 할 수 없다는 듯이 한 급사가 맥주를 가져오는데 잘 보니까 그 주정꾼의 두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게 본인의 눈초리가 아니고 분명히 아까 들어간 영혼의 눈초리였어. 그는 마구 맥주를 퍼마시고 마구 날뛰었지. 마침내 술집 지배인이 와서 그 사나이의 어깨를 잡아 문 밖으로 내쫓으려고 하니까 주정꾼은 느닷없이 술병을 들어서 힘껏 지배인의 머리를 때리니 견디해낼 도리가 어디 있겠나. 지배인의 머리통은 박살이 나고 완전히 수라장이 되어버렸어. 살인이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술집 밖으로 뛰어나갔지. 영혼 가운데는 사람에게 붙은 채 함께 나간 것도 있지만 그 중에는 인간을 떠미는 것도 있었어. 주정꾼은 여전히 술병을 흔들고 있었지. 우리들은 함께 손뼉을 쳤는데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자 주정꾼 속에 들어가 있던 악령이 몸속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리하여 완전히 빠져나온 순간 술 주정꾼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지. 그러자 경관이 달려오고 사람들로부터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은 후 주정꾼을 끌어가고 말았지 뭐야. 지배인을 죽인 것은 저 사나이가 아니야. 하고 나는 말했어. 물론 녀석이 한 짓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 하고 괴물은 말하더군. 그러나 재판관이 그런 사실을 알게 뭐야. 재판관이란 겉만 보고 재판하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 하든지 붙여지지. 아니면 자네가 법정에 나가서 그의 억울함을 밝혀주겠나? 우리는 또다시 마시기 시작했지. 나는 이렇게 해서 남들 하는 것을 보고 인간의 몸에 달라붙어 술을 마시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술을 마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알코올 냄새를 맡고 기뻐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 하지만 어쨌든 일이었고 굉장한 동시에 허전하기도 했지. 그리하여 며칠 동안을 이 술집에서 지내다가 마침내는 나도 진짜 빙의법을 배우게 되었지. 부모를 죽인 인텔리 청년. 1949년경 이지에서 부잣집 아들이 부모를 죽인 사건이 있었는데 변호를 부탁받은 마사키 변호사는 도중에서 변호를 사퇴하여 문제가 되었다. 그 까닭인즉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끝없이 뻔뻔스러운 태도에 변호사로서 양심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고 말했다. 기자와의 다음 회견 기록은 1950년 9월 12일에 아사히 신문에 실려 있다. 그만둔 이유는 하고 말하던 마사키 씨의 얼굴 표정이 흐려졌다. 휴사쿠 군과는 2번 만났다. 처음에는 사건 직후였는데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인정을 했다. 첫인상이 아주 귀여운 젊은이라고 생각했다. 사건이 일어났던 밤은 그의 생일이었는데 아버지도 잘 왔다 잘 왔어 하고 말하며 양주를 내어놓았고 어머니도 합석하여 즐겁게 식사를 했다. 술이 모자라자 휴사쿠 군은 2층에서 위스키를 갖고 와서 아버지와 아들은 기분 좋게 취했다고 한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희미하게 정신에서 깨어보니 그의 오른손에는 식칼,
왼손에는 장도리를 들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갑자기 마사키 씨는 기분이 나빠진 표정으로 이렇게 설명했다. 그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 있겠소. 더욱이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누구하고 결투를 한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요. 그리고 그는 아무려면 제가 부모를 죽일 까닭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오. 이 사건도 심령과학 쪽에서 본다면 빙의령의 짓이라고 생각되는 예이며 이러한 예는 허다하게 많다. 6. 염의 생명화. 인간이 무엇을 강하게 생각하거나 영능력자가 문득 생각한 것뿐인데 본인과 똑같은 모습을 한 영적인 생물이 생겨서 본인이 모르는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영적인 생물을 염의 생명화라고 하며 옛부터 생령이라고 말해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염의 생명화이다.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번은 A 부인을 찾아갔더니 당신에게는 이와 같은 얼굴을 한 젊은이의 염의 생령이 붙어서 당신을 원망하며 치고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령이 붙어있으면 자동차에 스치거나 벼랑이를 지나거나 할 때 자기도 모르게 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재령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해서 재령을 받은 일이 있다. 이것은 며칠 전 어느 모임에서 토론을 하여 필자에게 패배한 젊은이의 염의 생령이었다. 이와 같이 갑이 을을 강하게 원망하면 갑의 생령이 생겨 을을 괴롭히면서 복수를 하려 하며 반대로 갑이 을을 걱정하면 갑의 염의 생령이 생겨서 을을 보호해준다. 이들은 영시 영능자에게는 보이게 마련이다. 이것으로 보면 어머니가 개울에서 세탁 중에 어린아이가 물속에 빠지거나 차에 치거나 하는 것은 어머니의 염의 생령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아닌가 한다. 어머니의 염의 생령화. 1941년 당시 요미우리 신문사 사원이었던 시미즈 씨는 전시 징용을 당해서 랑군에 있었는데 맹렬한 설사와 높은 신열 때문에 입원하고 있었다. 높은 열이 며칠인가 계속된 어느 날 밤 문득 모기장 바깥에 어머니가 앉아 계시면서 괴롭겠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랑군의 어머니가 올 까닭이 없는데 높은 열 때문인지 그는 조금도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았다. 그러고는 어머니의 모습이 사라졌는데 다음날 랑군지국의 독고 본사로부터 시미즈 이상 없느냐라는 전보가 도착했다고 한다. 이것은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그가 머리맡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보기까지의 사흘 동안 그의 어머니는 그가 병으로 죽는 꿈을 꾸고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어 신문사에 가서 조의 전보를 쳐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열 때문에 영시하기에 좋은 조건에 놓여 있었던 시미즈 씨가 어머니의 생령을 본 것이라고 해석된다. 7. 복체. 복체란 어느 정도 물질화된 유체가 다른 곳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물론 본인 자신이 자기의 복체를 보는 수도 있다. 유명한 슈베르트의 가곡집 가운데 그림자라는 노래가 있다. 이것은 하이네의 다음 시 도펠링강게를 슈베르트가 작곡한 것으로서 그림자라는 번역은 잘못된 것이고 복체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 조용한 밤 마을은 쉰다. 연애는 이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에 이곳에서 떠났지만 집은 아직 여기 서 있다. 그곳에 한 사나이가 서서 위를 보고 고통의 손을 뻗치고 있다. 그 얼굴을 보고 나는 몸을 떨었다. 달빛이 나에게 보여준 것은 내 자신이었기에. 그대 복체, 퇴색한 짝패여. 어째서 너는 그 옛날 여러 날 밤 이곳에서 나를 괴롭힌 내 사랑의 고통을 흉내내는가? 이와 같이 시까지 있는 것으로 보아 외국에서는 복체 현상이 상식에 속해 있는 것 같다. 또한 괴테 및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복체를 항상 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심령과학상으로 복체는 물질화 현상이지 이탈한 유체나 염의 생령화를 영능자가 보는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여선생의 복체. 러시아의 네벨크의 여학교에 근무했던 프랑스의 대존 출신인 여선생이 에밀리 사주의 복체 현상에 대하여 아리사코프 씨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그녀가 취임해 온 뒤 몇 주일 동안에 학생 A씨는 사주를 어떤 곳에서 보았다고 하고 B학생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 보았다는 사건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은 환각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다.
어느 날 사주가 13명의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했는데 어떤 글을 흑판에 쓰고 있으니까 두 개의 몸이 나란히 서서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다만 진짜 사주는 오른손에 백목을 갖고 있는 데 비해 복채는 글을 쓰는 흉내를 낼 뿐이었다. 이 모양을 보고 학생들은 하나같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또 한 번은 몇 명의 학생이 연애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화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사주가 친절하게 야외복에 등 단추를 끼워주었는데 그 학생이 뒤돌아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 두 명의 사주가 등에 손을 대고 있는 게 비쳤으므로 그 학생은 놀라서 기절을 했다. 그녀의 이와 같은 이상스러운 현상은 18개월 동안 계속되어 그녀는 면직당했는데 그녀는 떠나기에 앞서 자기는 똑같은 이유로 면직된 것이 이것으로 19번째라고 이야기했다. 8. 다중인격. 옛부터 한 사람이 서로 반대되는 두 개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이 사람을 이중인격의 소유자라고 했다. 심령과학에서는 인간의 사혼이 옆으로 밀려나고 다른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영혼이 일시적으로 그 사람의 몸을 점령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을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이라고 한다. 다른 인격이 나타난 사이에 일어난 일들은 서로 모르는 게 보통이나 그 전부터 들어있던 영혼이 그 사람의 사혼을 제쳐놓고 스스로 표면에 나온 경우는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있게 마련이다. 몇 년 전 미국의 조지아 대학 정신병리 교실의 조교수 고베트 H. 세그벤 박사와 같은 연구실의 교수였던 하베이 M. 크래크리 박사가 사중 인격을 가진 환자의 치료 기록을 정리하여 책을 발행한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갑자기 사람이 달라진 아내. 1951년의 여름 어느 날 조지아 대학 조교수 세그벤 박사의 연구실에 한 젊은 부인이 찾아왔다. 그 부인의 이름은 이브 화이트라고 했고 나이는 25세이고 화장도 하지 않은 검소한 옷차림에 엷은 갈색 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상당한 미인이었다. 이브 화이트는 말하기를 자기는 1년 전부터 만성 두통으로 고생을 했으며 요즘에는 건망증이 심하고 피부에 발진이 생겨서 집 근처 의사에게 사흘이나 걸려서 정밀 검사를 받았으나 피부에 별 이상이 없으니 우선 정신병 전문 의사에게 의논해보라고 권유하여 오늘 선생님을 찾아온 것이라고 몹시 수줍어하면서 알아듣기 어려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박사는 그녀의 태도로 미루어 보아 그녀의 성질이 내향성임을 판단하고 그녀의 고민을 다 털어놓도록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하여 박사가 그녀로부터 겨우 알아낸 것은 그녀는 5년 전 기계기사인 랄프 화이트 씨와 결혼하여 현재 2살 된 딸이 있는데 종교적 차이와 딸의 교육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가정의 분쟁이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박사는 이브의 증세를 신경쇠약이라고 진단하고 매일 불평불만을 털어놓게 하기 위해 당분간 연구실에 나오게 했다. 그 결과 이브의 증세는 한결 좋아졌으나 1년 뒤 박사의 진단이 근본적으로 뒤집혀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남편인 랄프 화이트 씨가 갑자기 박사를 찾아와서 아내가 갑자기 사람이 바뀐 것 같습니다. 미친 것이 아닐까요? 하고 호소했다. 그의 이야기에 의하면 4일 전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이브가 갑자기 여행용 백을 들고 나오더니 오늘부터 사촌인 수우의 집에 가서 가겠노라고 하더라는 것이었다. 수우는 120km나 떨어진 고장에 살고 있었고 남편은 목사였다. 까닭을 물어보니까 이브는 신경질을 내면서 바로 조금 전 수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는데 남편이 교회 총회 때문에 며칠 동안 집을 비우게 되었으니 나에게 와서 함께 있어달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은 그 전화를 나에게 바꿔주고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하고 남편에게 바락바락 소리를 치는 것이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태도에 멍청해 있는 남편을 그 자리에 놓은 채 그녀는 그냥 나가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랄프를 더욱 놀라게 만든 일은 이틀 뒤 랄프가 자동차로 데리러 가니까 평소에 얌전하던 이브가 마치 무슨 귀신에 씌인 사람처럼 마구 욕을 퍼붓더니 수우가 보는 앞에서 그의 따귀까지 치더라는 것이었다. 그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다음날 이브가 갑자기 돌아와 그의 뺨에 키스를 하였고 여행한 일도 말다툼한 일도 전혀 기억하고 있지 못한 것 같더라는 것이었다. 나타난 두 번째 인격. 랄프의 이야기를 들은 세그벤 박사는 이브를 불러서 사촌 동생의 집에 간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알아보려고 했으나 그녀는 완전히 기억을 잃고 있었으므로 박사는 아마도 일시적인 건망증의 발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녀는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지난 며칠 동안 저에게는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닐까요? 하고 소곤거리는 것이 아닌가.
다음 순간 박사가 대답을 주저하고 있는데 그때 이브의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러자 갑자기 이브는 고통스러운 듯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리고는 그대로 몇 초 동안 가만히 있더니 이윽고 두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는 순간 이브 화이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 걱정스러웠던 얼굴이 갑자기 밝게 빛나고 박사에게 명랑하게 웃어 보이며 치마가 걷어올려지는 것도 상관치 않고 다리를 꼬아 앉으며 사뭇 도발적인 커다란 목소리로 네 선생님 하고 말을 걸고 박사의 손 위에 자기의 부드러운 손을 올려놓는 것이었다. 박사는 이브에게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았다. 이제 박사 앞에 있는 사람은 이브 화이트가 아니라 그 목소리와 태도, 몸짓, 자세까지 모두가 틀리는 새로운 여자였다.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화이트 부인? 걱정하실 건 없다니까요, 선생님.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보다도 저 선생님, 오늘 밤 춤추는 데에 데려가 주시지 않겠어요? 하는 것이었다. 박사가 그녀의 남편인 랄프에 대해 물으니까 무슨 실례의 말씀이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몸이에요. 선생님은 보기와는 딴판으로 심술꾼이시군요. 하고 말하였고 박사가 그녀의 이름을 물으니까 자기는 이브 블랙이라고 대답했다. 그리하여 박사가 그러면 이브 화이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하고 물으니까 그이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항상 저와 왔다 갔다 한답니다. 하고 대답했고 어떻게 하면 이브 화이트와 연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문제 없어요. 그를 부르기만 하면 되는걸요. 하고 대답했으므로 세그벤 박사는 그렇게 해보라고 했다. 그러자 환자는 의자에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아 두 눈을 감고 30초가량 지난 뒤에 두 눈을 떴을 때는 그녀는 또다시 얌전하고 우아한 이브 화이트 부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기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것이며 블라우스의 단추가 열려있는 것을 보고는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죄송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그 주문에 걸려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지요? 하고 땅에 꺼질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브 블랙은 이브 화이트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게 확실했다. 그 뒤 박사는 몇 번이고 그 환자와 만나 이것이 진짜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했으나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한편 이브 화이트의 일상에는 말썽이 잇따랐다. 이브 블랙이 담배를 피운 뒤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이브 화이트는 입안이 쓰다고 불평을 했다. 돈 쓰는 것과 놀고 즐기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이브 블랙은 나이트클럽에 가서 낯선 사나이와 춤을 추기도 하고 술을 곤드레가 되도록 마시기도 했다. 이브 블랙이 퇴장한 뒤에 머리 모양이며 드레스를 점잖은 것으로 바꾸는 것은 이브 화이트가 하는 일이었다. 제3. 제사의 인격 출현. 그러나 사정을 알지 못하는 남편인 랄프는 그녀와의 이런 생활에 견딜 수 없게 되어 아이들을 데리고 별거하고 말았다. 그러자 세그벤 박사는 이중인격에 대한 면밀한 연구를 하기 위해 환자를 몇 주일 동안 조지아 대학 부속병원에 입원시켜서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이브 화이트의 몸은 굉장히 지쳐있음이 밝혀졌는데 이에 대하여 이브 블랙은 나는 화이트가 잠든 뒤에 일어나서 휴게실에서 매일 밤 레코드를 걸고 간호원과 다른 환자들과 춤을 추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했다. 다음에 이브 화이트와 이브 블랙 부인에 대한 심리 테스트를 했더니 화이트 부인은 진실하고 양심적이었으나 블랙은 경박한 엉터리 성질임을 나타내었다. 또한 화이트 부인의 지능지수는 110인데 블랙은 104였다. 뇌파 측정과 필적 감정 결과 서로 전혀 다른 성격임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세그벤 박사가 임상적으로 환자를 연구하고 있는 동안에 놀라운 제3의 인격이 나타났다. 어느 날 이브 화이트가 방바닥에 쓰러져 기절해 있는 것이 발견되었는데 의식을 회복한 후 의사와 그녀가 어렸을 때 입은 화상 이야기를 하고 있노라니까 갑자기 그녀가 잠들어 버렸다. 박사가 이상하게 생각해보고 있다가 3분쯤 지나서 눈을 떴는데 낯선 곳에 온 사람처럼 두리번거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박사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에 얼마나 있었나요? 하고 대답했고 박사가 지금까지 일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니까 그녀는 때때로 질문을 했는데 새로운 경험을 이해하는데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었고 또한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 전에 얼마 동안 명상에 필요한 듯한 태도였다. 모든 것이 새롭고 전혀 낯선 사람 같았으며 물론 이브 화이트나 블랙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고 두 여인이 그녀와 특수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분명히 앞에 두 여인보다는 뛰어난 성품이어서 충실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고 화이트의 아이들을 귀여워하며 하루하루 착실하게 진보를 나타내어 젊은 청년과 사랑을 나누기도 했다. 그리고 의사들도 이브 화이트와 블랙이 사라지고 새로운 제3의 인격이 영구히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는데
다시금 네 번째 에버린이라고 스스로 밝힌 뛰어난 인격의 소유자가 나타나 오랜 교제 끝에 제3의 인격인 제인의 애인과 결혼을 했다. 이상은 전기한 두 박사가 복수 인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라는 제명의 단행본으로 간행된 사실의 기록이다. 이 책 후반의 설명에 대해 그 재생 및 다른 물체에 붙는 망령의 사례를 연구한 심령 과학자들로부터 많은 의견서가 보내졌으나 세그맨 박사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를 심리학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하고 있다. 미국에는 이보다 앞선 50년 전 유명한 심리학자인 모튼 프린스 박사가 연구한 미스 보우샨이라는 젊은 부인에 나타난 오중 인격에 대한 신뢰도 있다. 9. 인격의 전환. 사람이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벼락을 맞거나 해서 잠깐 정신을 잃으면 달라붙어 있던 영혼의 일부 또는 본인의 사혼이 뒤바뀌어 인격이 변하기도 하고 의식이 회복됨과 동시에 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인격의 전환이라고 한다. 화란에 저명한 영매인 파이터 하코스는 본시 페인트공이었는데 작업 중 높은 곳에서 떨어져 기절을 했다가 정신이 돌아온 뒤로는 모르는 것이 없게 되었다. 말을 하는 인코세. 쇼지 대학 강사인 다카다시 댁에서 기르고 있던 인코세는 아주 길이 잘 들여져 있었는데 항상 부인의 어깨 위에 앉아 함께 외출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부인이 뛰어든 자동차에 놀라 갑자기 뒤로 물러설 때 인코세가 어깨에서 땅 위로 떨어져 한참 동안 기절을 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뒤로 분명히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저는 피이양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이솝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이런 식으로 이솝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보통 인꼬는 흉내 정도를 할 뿐인데 이 인꼬는 피이양 이야기해봐요 하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다. 액센트도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다고 한다. 이런 예는 이 인꼬새가 땅에 떨어져서 기절했을 때에 사람의 영혼이 달라붙었다고 밖에는 생각이 되지 않는 현상인데 같은 예가 때때로 일어나서 일찍이 아사히 신문 토픽란에 사람의 영혼 뒤바뀌다라는 제목으로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연재된 일이 있다. 두 사람의 혼이 뒤바뀌다. 이것은 두 사람의 인격이 교환된 인격 교환의 실례이다. 5월의 어느 일요일 이태리 제노아시의 푸른 하늘은 갑자기 검은 구름에 뒤덮여 많은 벼락이 떨어졌다. 이때 여러 곳에서 피해가 속출하여 제노아시는 대혼란에 빠졌는데 이 낙뢰는 뜻하지 않은 사건을 일으켰다. 그것은 전대미문의 사례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다. 이때 30살인 니네타 부찌 부인은 커피잔을 치우러 발코니에 나갔다가 운수산업계의 낙뢰로 전기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했다. 1시간쯤 지난 뒤에 집안 식구들에게 발견이 되어 병원에 옮겨져 의식이 회복되었는데 의사가 부찌 부인 놀라셨지요. 이제는 괜찮습니다 하고 말하니까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부찌가 아닙니다. 나폴리에 사는 지코 무세노입니다. 벼락을 맞았을 때는 역에 기차표를 사러 가던 중이었는데요 하고 말하고 집안 식구들과 만나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부찌 부인은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한편 39살인 나폴리의 지코라 무세노 부인은 그날 거의 같은 시간에 제노아역에 기차표를 사러 가던 도중에 벼락을 맞아 기절을 했다. 그리고 시내 소방서 사람들에게 떼매어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의식을 회복했을 때 자기는 제노아에 살고 있는 니네타 부찌이며 갖고 온 여행 가방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니 무세노 부인, 당신은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입니다. 아니 저는 제노아에 살고 있는 니네타 부찌라니까요. 하고 아무리 병원 사람들이 타일러도 그녀는 니네타 부찌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그녀도 제노아의 정신병원에 옮겨졌는데 그곳은 바로 부찌 부인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이었다. 의사들은 이 이상한 사건에 주의를 기울여서 조사를 했다. 그리고 두 부인을 서로 만나게 했으나 두 여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며 조사한 결과 친척도 친구도 아닌 전혀 모르는 남이라는 게 확인되었다. 부찌 부인은 무세노 부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나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이 없었고 한편 무세노 부인도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나폴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곳에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람들은 의사의 손에 의해 본래의 자기로 되돌아가도록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서 이 사건은 수수께끼이며 의학이나 심리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담당 의사인 시베니노 교수도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다. 독일 하노바 신명과학회 발표. 이와 같은 인격의 전환, 교환 및 다중인격 등의 현상을 현대의학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이며
심령과학에서 말하듯이 영혼과 육체는 별개의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한다면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치료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